기울어진 운명의 시작. 집이 기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을 흉가라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던 무언가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귀신보다 무서운 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홀로 건져야 했던 한 과부의 밤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조선 후기, 눈이 유난히도 많이 내리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산과 산 사이, 사람 발길도 뜸한 깊은 산골 마을. 바람은 칼날처럼 문틈을 파고들었고 밤은 유난히도 길었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기울어진 오두막 하나가 있었지요. 그 안에는 6아이와 그리고 그 아이들을 끌어안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부였습니다. 남편은 얼마 전 산에서 나무를 하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그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지요. 남편이 떠난 뒤 남은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돌이 많은 밥, 겨우 자라는 보리 몇 포기, 그리고 6아이. 쌀독은 이미 바닥을 보렸고 장독에는 바람만 들어찼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프면 잠에서 깼고 배가 고프면 더 추워졌습니다. 어머니,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와요. 막내가 칭얼대며 품으로 파고들 때마다 과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이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넣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길 바라며 꼭 안아 주었지요. 그날 밤, 6아이는 서로 몸을 붙인 채 잠들었지만 과부는 끝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춥기도 했지만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일 수 있을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조선에서 과부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남편을 잃는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일할 자리도, 돈 받을 곳도, 마음 놓고 기댈 어깨도 한꺼번에 사라진다는 뜻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6이나 데리고 어쩌려고. 저러다 다 굶어 죽지. 가부 팔자가 다 그렇지 뭐. 유로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뜻이었지요. 그 말들은 눈보다 차갑게 가부의 등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밤 가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아이들 몰래 다 흘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대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아이들은 굶는다. 기다려도 누가 도와주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부끄럽더라도 고개를 숙여야 한다. 자존심이 아이들의 밥보다 중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가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기울어진 오두막 바닥에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조심조심 발을 디뎠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고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작은 숨소리가 고른지 확인한 뒤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어머니가 길을 찾을게. 문을 열자 찬바람이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 마치 세상이 그래도 나갈 거냐고 묻는 것 같았지요. 가부는 대답 대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가부는 결심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자라는 집, 그러나 인신문 가장 차갑다는 집, 밤알님의 집으로 내일 새벽 직접 찾아가겠다고. 허들의 실이라도 좋고 밥 한 끼라도 좋고 아이들 입에 풀칠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그 선택이 자신의 삶을 어디로 데려갈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은 굶는다. 그래서 가부는 고개를 숙이기로 했습니다. 가난은 사람의 허리를 굽히게 만들지만 마음까지 부러뜨리지는 못하니까요. 그날 밤 기울어진 것은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운명도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지요. 그 기울어진 운명이 언젠가 다시 바로 서게 될지.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이 밤이 될 줄은 말입니다. 자, 이 가부는 가은 어떤 선택으로 아이들을 살리려 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대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잣집 대문 앞에 그룹. 새벽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눈은 이미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가구는 아이들이 깰까 봐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눈이 발목까지 푹 빠졌습니다. 어젯밤보다 바람은 더 매서웠고 하늘은 유난히도 낮아 보였습니다. 마치 고개를 더 숙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가부가 향한 곳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밤마님의 집, 땅도 많고 곡식도 많고 종도 많은 집. 하지만 인심은 그 어느 집보다 차갑기로 소문난 곳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밤마님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집은 쌀독은 넘치는데 사람 마음은 비어있다. 그 말이 가한 줄 알면서도 다들 고개를 끄덕였지요. 가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 문을 두드리는 순간 자존심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그래도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눈보라를 맞으며 대문 앞에 선 가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대문은 사람 키 2배는 되어 보였고 그 앞에 선 자신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아이들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밤새 배를 움켜쥐던 막내,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자던 첫째. 가구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쿵. 잠시 뒤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반쯤 열리고 마름 하나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누구요? 가구는 이미 준비한 말이 있었지만 막상 입을 여니 목이 먼저 잠겼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왔습니다. 마름은 가부의 몰골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젖은 무명옷, 해진 고무신, 눈발에 얼어붙은 머리카락, 그 눈빛에는 연민보다는 귀찮음이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의 예일이요. 그때 안쪽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여보내거라. 밤마님이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은 밤마님은 곰방대를 손에 들고 가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날카롭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가구는 그 시선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땅에 붙였습니다. 마님, 빚전한 제가 감히 이른 새벽에 찾아와 죄송합니다. 마당 바닥은 눈과 얼음으로 차가웠지만 가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 6을 둔 가부입니다. 허들의 실이라도 좋으니 일을 시켜주십시오. 말을 잇는 동안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만 먹여주신다면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겠습니다. 잠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눈이 떨어지는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밤마님은 곰방대를 툭 치며 가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을 많이 부려본 눈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며칠이나 버틸지 도망치지는 않을지 쓸모가 있을지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재고 있었습니다. 아이 6님은 짐짝이 6이라는 말이구나. 차가운 말이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가부의 어깨가 잠시 움찔했지만 머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밤마님은 잠시 과부를 보다가 물었습니다. 손은 빠른가? 느려도 밤을 새워서라도 하겠습니다. 힘든 일뿐이다. 건디겠습니다. 도망치면 아이들까지 쫓겨난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제야 밤마님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모 자리가 하나 비었지. 그 말에 가구는 그제야 이마를 땅에서 떼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인지 눈 때문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맺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바마님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쓸모가 없지. 일로 갚아라. 그렇게 가부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가부의 새로운 삶이 그 대문 안에서 시작된 것이지요. 조선시대 가부에게 주어지는 일은 대개 이러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 길어오고 불 지피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다시 물 길어오고 씻는 시간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도 밥 한 끼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가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굴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머리를 땅에 묻은 것은 패배가 아니라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날 새벽 눈은 여전히 내렸지만 가부의 발걸음은 전날보다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자존심은 대문 밖에 두고 들어왔고 모성은 가슴에 단단히 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그녀는 버텨야 했습니다. 얼마나 차가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가부가 맞이한 첫 번째 노동의 날, 얼음물보다 차가운 하루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품삯으로 살아남다. 발기 울기도 전, 아직 밤과 새벽의 경계가 흐릿할 때 가부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몸을 일으켜 세우는데 잠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아이들 옆에서 눈을 떴는데 오늘은 참모방 구석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낯설었고 공기는 더 차가웠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내 자리구나. 가구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밖에서는 마름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안 일어났나? 그 말에 졸음은 단번에 달아났습니다. 과부는 급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마치 얼굴을 때리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첫 번째 일은 물깃기였습니다. 우물에는 앓는 얼음이 얼어 있었고 가부는 바가지로 얼음을 깨며 물통을 채웠습니다. 얼음 조각이 손등을 긁고 지나갔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추위야 아이들 밤새 떨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물통을 옮기고 나니 이번엔 부엌이었습니다. 어젯밤 잔치라도 있었는지 쑤치며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마름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손님이 많다. 해 뜨기 전까지 끝내야 한다. 가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릇을 씻기 시작하자 찬물이 손을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엔 차갑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아무 생각도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서서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릇을 씻고 또 씻고 다시 씻었습니다. 물이 바뀔 때마다 손은 더 빨개졌고 나중에는 살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래도 가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릇 하나하나를 아이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손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이건 첫째, 이건 둘째.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작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데서 웃음이 나오다니 참 별일이지요. 하지만 웃음은 곧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빨래였습니다. 커다란 빨랫감이 눈앞에 쌓였습니다. 마름은 또 말했습니다. 얼룩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오늘 밥 없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가구는 이를 악물고 빨랫돌에 천을 문질렀습니다. 손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습니다. 잠깐 허리를 펴려 하자 마름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어딜 쉬려고?
가구는 다시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때 문득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깨어 있을까? 아침은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사람 몸은 참 이상합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몸도 따라 무너지는데 마음이 버티면 몸도 끝까지 따라옵니다. 정오가 지나자 부엌에서는 밥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부의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허락된 점심, 그것도 일꾼들 식사가 끝난 뒤에 남은 밥이었습니다. 가구는 조용히 그릇을 받아 구석에 앉았습니다. 밥은 차가웠고 국은 거의 물이었지만 그녀는 감사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가구는 슬쩍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보리떡 하나를 소매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누가 보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오늘 아이들 목이었습니다. 보리떡 하나로 6아이를 나눠 먹이려면 어머니의 기술이 필요했지요. 밥을 먹고 나면 다시 일, 이번엔 장작 나르기, 그 다음은 마당 쓸기, 그 다음은 다시 부엌. 해는 어느새 기울었고 가부의 그림자는 마당 바닥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지. 사람의 몸은 부서질 수 있어도 약속은 부서지면 안 되는 거니까요.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라 가구는 일손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마름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가구는 보리떡이 있는 소매를 꼭 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은 아침보다 덜 무거웠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면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오두막 문을 열자 아이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 소리에 하루의 피로가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가구는 보리떡을 꺼내 아주 작게 잘랐습니다. 조금씩 먹어라. 천천히. 아이들은 작은 떡을 보물처럼 받아들고 아껴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살아냈다. 내일도 어찌됐든 살아내야 한다. 그때 밖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마님의 손주였습니다. 원목가에서 돌을 던지며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얼음 위로 돌이 치는 소리, 짤깍, 짤깍. 가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웃음소리가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마치 다가올 무언가를 미리 알리는 소리처럼 말이지요. 그날 밤 가구는 아주 깊이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어떤 날이 될지도 모른 채 그리고 그 웃음소리가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도 아직은 몰랐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연못에서 벌어진 단 한순간의 사건이 어떤 값을 치르게 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숨으로 치른 값.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아침부터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마당을 휘돌았고 연못 위에는 마른 얼음막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겨울의 연못은 보기에는 조용하지만 한 번 깨지면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 법이지요. 가구는 부엌에서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이미 터진 손끝이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어젯밤 아이들이 보리떡을 먹고 오랜만에 웃으며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마님의 손주였습니다. 아직 어려서 추위가 무서운 줄도 모르고 어묵가를 뛰어다니며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첨벙. 돌이 얼음 위를 튕기며 경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는 그 소리가 재미있는지 또 돌을 집어 들었습니다. 가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히 가슴이 조금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명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곤 하지요. 갑자기 짧고 날카로운 소리가 공기를 찢었습니다. 쩍!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뒤이어 아이의 웃음소리가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리고 물속으로 무언가가 가라앉는 소리. 도련님이 빠졌어요. 누군가의 일침이 마당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원목가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못은 깊었고 물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사람 하나를 그대로 삼켜버릴 것 같았지요. 박마님은 원못가에 주저앉아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 우리 손주 좀 살려. 하지만 발은 모두 땅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은 가부가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손에는 아직 행주가 들려 있었고 치마자락은 물에 젖은 채였습니다. 원못 한가운데 아이의 작은 손이 얼음 사이로 보였습니다. 점점 움직임이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가구는 잠깐 멈췄습니다. 머릿속에 6아이의 얼굴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저 아이들은 어쩌지? 그 생각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다음 순간 가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원모드로 뛰어들었습니다. 첨벙. 얼음물이 몸을 감싸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쥐어짜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찬물이 폐 속으로 밀려들며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저 아줌마 미쳤나? 죽으려고 들어갔어. 하지만 가구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아이만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손이 떨렸고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아이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손끝에 아주 작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괜찮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과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힘을 모두 쏟아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원못가에서 여러 손이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아이가 물 밖으로 나오자 기침을 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구는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몸에 힘이 풀리며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눈밭 위에 눕혀진 가부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새파랗게 질렸고 이빨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살았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박마님이 가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우리 집을 살렸네. 박마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내 손주 목숨을 자네가 살렸어. 가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할 힘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가구는 사흘 동안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정신은 깊은 물속을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꿈속에서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에요. 그리고 반말님의 손주도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사흘 동안 반말님은 사람을 보내 악을 지어오게 했고 가부의 곁을 자주 찾았습니다. 마침내 정신을 차린 날, 가구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겉에 앉아있는 반마님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반마님은 아무 말 없이 가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날 반마님의 마음에 아주 큰 빚이 하나 생겼습니다. 쌀이나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빚, 사람의 목숨으로 얻은 빚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빚은 곧 가부의 인생을 전혀 다른 길로 이끌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보답이 어떤 형태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숲속에 숨겨진 기울어진 집의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울어진 기아집의 비밀. 가부가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몸은 아직 무거웠고 손끝은 여전히 저릿했지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에는 따뜻한 약그릇이 놓여 있었고 이불은 전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낯선 기척이 있었습니다. 반마님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곤방대도 없고 호통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노파가 한 사람을 바라보듯 가부를 보고 있었지요. 정신은 드는가? 가구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 돌아온 게 기적이네. 그 말에 가구는 조금 민망해졌습니다. 자신은 그저 몸이 먼저 움직였을 뿐인데 기적이라는 말이 괜히 큰일을 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반마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겉에 두었던 보자기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빛바랜 문서 한 장과 묵직한 무쇠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구는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반마님은 가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폼삭시다. 그 말에 가구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저는 아직 일도 다 하지 못했고. 반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쌀이나 돈이 아니다. 그리고는 문서를 가부 쪽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집이다. 가구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집이요? 숲 뒤편에 사람들이 흥가라 부르는 기와집이 하나 있다. 그 말이 나오자 가구는 어렴풋이 떠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늘 소문으로만 돌던 집. 기둥이 뒤틀려 있다더라. 귀신이 온다더라. 밤에는 들어가지도 마라. 아이를 쫓아 장난삼아 그 집 앞에서는 돌아뛰지 않던 곳이었지요. 그 집은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다. 반마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말이다. 가구는 문서와 열쇠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손에 쥐은 열쇠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저에게 이런 걸. 반마님은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 손주의 목숨을 구했네. 그 은혜를 보리밥 멋 그릇으로 갚을 수는 없지 않나. 그 말에 가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마님, 그건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반마님은 작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히 하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반만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집은 기울어 있다. 기와도 깨지고 문도 삐걱거린다. 그래도 비바람은 피할 수 있다. 가구는 문서를 꼭 쥐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새는 오두막, 거울마다 바람이 그대로 드는 덕, 기울어졌든 귀신이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구는 침대에서 내려라 반만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집이 기울어도 괜찮습니다. 비만 피할 수 있다면 아이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반만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자네는 정말 무서운 게 없구나. 가구는 작게 웃었습니다. 굽는 것보단 덜 무섭습니다. 그 말에 반만님은 잠시 웃다가 이내 진지해졌습니다. 그 집을 줄 때 한 가지만 기억하게. 정직한 사람에게는 복이 되지만 욕심을 부리면 짐이 되는 집이다. 그 말의 뜻을 가구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가구는 아이들과 함께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짐이라 해봐라. 낡은 이불 머체와 깨진 사발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숲길을 헤치고 한참을 들어가자 문제의 집이 보였습니다.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대문은 한쪽으로 기울어 삐걱거렸습니다. 무엇보다 집 전체가 왼쪽으로 확연히 기울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치맛자락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집이 넘어질 것 같아요. 가구는 마당에 짐을 내려놓고 집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사람도 기울어 살 때가 있단다. 그래도 쓰러지지 않으면 그걸로 된 거야. 문을 열자 먼지가 후두둑 떨어졌고 거미줄이 얼굴에 걸렸습니다. 아이들은 코를 찡그렸지만 가부는 웃었습니다. 먼지는 닦으면 된다. 집도 사람도 아이들과 함께 쓸고 닦고 창호지를 갈았습니다. 바닥은 기울어 있어 그릇을 놓으면 슬금슬금 미끄러졌습니다. 아이들은 그게 재미있는지 깔깔 웃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은 미끄럼틀 집이에요. 가부도 그 웃음에 같이 웃었습니다. 웃음소리는 오래간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집은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기둥이 우드득 소리를 냈고 천장은 신음하는 것처럼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해하자 가부는 말했습니다. 집도 오래 혼자 있었던 거야. 사람 소리가 나면 곧 괜찮아질 거다. 아이들이 잠든 뒤 가구는 무쇠 열쇠를 꺼내 보았습니다. 이런 집을 자기에게 주었을까? 그토록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을까? 집이 기운 이유는 정말 귀신 때문일까? 그날 밤 숲은 조용했지만 가부의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집이 기울어진 진짜 이유가 곧 그녀의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들게 될 것을 말이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밤에만 들려오는 이 집의 소리 그리고 숨겨진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집이 기운 진짜 이유. 그 집에서의 첫날 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낮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놀았는지 머리를 대자마자 금세 잠들었습니다. 기울어진 바닥 덕분에 몸이 한쪽으로 쏠렸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그게 재미있는지 서로 밀착해 잠들었지요. 가구는 아이들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조심히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도 몸을 눕혔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는 집이
오래 비어 있다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면 그 침묵이 오히려 귀에 크게 들리는 법이지요. 한밤중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드득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쥐 소리인가 싶어 과부는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우드득 끼익. 이번엔 기둥이 천천히 몸을 비트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직안 어딘가에서 낮게 신음하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가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이 무언가를 건디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참다 한숨을 쉬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맨발로 바닥을 딛자 몸이 자연스레 기울어진 쪽으로 쏠렸습니다. 참, 이 집도 힘들겠구나.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등잔에 불을 밝혔습니다. 불빛이 흔들리며 벽을 비췄습니다. 그때 안방 한쪽 벽장 깊숙한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에 청소할 때도 이상하게 눈길이 가던 곳이었습니다. 벽장 안쪽 벽이 유난히 두꺼워 보였고 손으로 두드리면 텅 빈 소리가 나는 것 같았지요. 가구는 조심스럽게 벽장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일며 낡은 종이가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벽이라 생각했던 곳에 금속의 빛이 아주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가구는 등잔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곳에는 문이 있었습니다. 나무도 아니고 돌도 아닌 차갑고 매끈한 쇠문이었습니다. 문고리는 없었고 한가운데 열쇠 구멍 하나만 뚫려 있었습니다. 가부의 손이 본능처럼 품으로 향했습니다. 무쇠 열쇠, 박마님이 건네주던 순간에 그 의미심장한 눈빛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복이 되지만 욕심을 부리면 짐이 되는 집이다. 가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열어도 되는 걸까? 괜히 열었다가 아이들에게 해가 되면 어쩌지? 하지만 집 안에서 들려오는 그 낮은 신음소리는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제는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가구는 조심스럽게 열쇠를 구멍에 넣었습니다. 철컥. 생각보다 소리가 컸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숨을 멈췄지만 다행히 아무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가구는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끼이 오래 닫혀있던 문이 불펑하듯 소리를 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등잔불이 안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안에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사람의 상상으로는 가늠하기 힘든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은개가 작은 산처럼 겹겹이 쌓여 있었고 금전은 바닥을 덮고 있었습니다. 빛을 받은 금속들이 등잔불에 반사되어 마치 방 전체가 숨 쉬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가구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꿈인가 싶어 손으로 눈을 비볐습니다. 그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은개 하나를 들어보자 차가운 무게가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시여. 가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평생 보리밥 한 그릇을 걱정하던 사람이 이런 것을 마주하게 되면 기쁨보다 먼저 두려움이 옵니다. 이게 다 뭐란 말인가? 그 순간 가구는 낮부터 품고 있던 의문이 하나로 이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집이 기울어진 이유, 기둥이 비명을 지르듯 뒤틀린 이유,
바닥이 한쪽으로 쏠린 이유, 귀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방 한쪽에 집중적으로 쌓여 있는 이 어마어마한 무게, 수십 년 동안 집의 뻗대를 눌러온 재물의 무게였습니다. 기둥은 그 무게를 혼자 건디느라 휘어졌고 집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구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뒤틀린 들보가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었구나. 집은 귀신에 씌인 것이 아니라 너무 무거운 것을 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손길일까? 아니면 이 집처럼 모두를 짓눌러버릴 짐일까?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새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철컥. 그리고 얼스를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돌아라. 그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한 숨소리, 작은 손,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이 무게를 어떻게든 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재물은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집이 기울어진 이유를 알게 된 순간부터 가부의 삶은 다시 한번 바른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 말입니다. 가론, 이 무거운 복은 그녀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비밀이 조금씩 새어나가며 탐욕을 불러들이는 그 순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탐욕이 몰려오다 비밀의 방을 발견한 그날 이후로 과부의 밤은 짧아졌습니다. 눈을 감아도 등잔불에 반짝이던 금빛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잠들었다가도 벌떡 일어나 아이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문이 잠겼는지 다시 살폈습니다. 모세 얼스는 언제나 품속에 있었습니다. 가슴 가까이, 마치 심장 하나를 더 달고 다니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굶주림에 익숙했지만 굶주림을 건디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막내는 밤마다 배를 움켜쥐고 뒤척였고 둘째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구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조금만, 정말 조금만. 비밀의 방으로 들어간 그녀는 가장 작은 은개 하나를 손으로 꼭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라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다음 날 가구는 아이들을 집에 두고 멀리 떨어진 장터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숲길을 돌아 한참을 걸었습니다. 약초상 앞에 선 가부는 은개를 내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로 조금 바꿔주실 수 있겠습니까? 약초사는 은개를 들여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가구는 쌀과 고기, 기름을 샀습니다. 평생 손에 쥐어본 적 없는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부는 불을 지폈습니다. 고기를 냄비에 넣자 지글지글 소리가 났고 기름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곧 숲속까지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은 부엌 근처에 모여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어머니, 이 냄새 뭐예요? 가구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잔치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쌀밥에 고깃국, 아이들은 말도 없이 먹었습니다. 먹다가
눈물이 날까봐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가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꽉 찼습니다. 이걸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비밀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숲속 깊은 곳, 사람이 살지 않던 집에서 매일같이 고기 냄새가 난다는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발터에서 안악들이 수군댔습니다. 귀신 나온다던 집에서 고기 냄새가 나? 가부가 금덩이라도 캔 게 아니고서야. 아무래도 수상해. 가구는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이 밝은 이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참견쟁이 이펑덕이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캔 담아 슬쩍 숲 쪽으로 들어왔다가 가부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기름 냄새를 맡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 가부 집에서 이런 냄새가 다 나네. 이펑덕은 마당까지 들어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술래야, 잘 지내나? 가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웃음을 띄었습니다. 형님, 어쩐 일이십니까? 요즘 형편이 좋아 보이길래 걱정돼서 와봤지. 걱정이라는 말과 달리 눈빛은 샅샅이 훑고 있었습니다. 가구는 미리 준비해 둔 말을 꺼냈습니다. 뒷산에서 산삼을 멋부리 캐서 장터에 팔았습니다. 아이들 몸보신 좀 하려고. 이펑덕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지만 눈은 여전히 집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네. 그는 웃으며 돌아갔지만 소문은 그의 발보다 빨랐습니다. 가부가 산삼을 캤다더라. 아니야, 금덩이를 숨겼다더라. 그 소문은 점점 형체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듣지 말아야 할 길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반마님의 조카 박서방, 고을에서 욕심 많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신 집에 과부가 들어가더니 요즘 매일 고기 먹는다더라. 박서방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귀신집. 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보물이겠지. 그날 이후로 가부의 집 주변에는 낯선 기척이 늘었습니다. 밤이 되면 숲속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그림자가 밤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가구는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잘 들어라. 아이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우리 집은 기울어 있다. 그건 약점이 아니라 힘이다.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가구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낮은 쪽 바닥에 미끄러운 기름을 바르고 콩과 둥근 돌을 뿌렸습니다. 높은 쪽에는 무거운 가구와 멍석을 쌓았습니다. 집이 우리 편이 되게 하는 거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담장을 넘는 소리, 문을 긁는 소리, 두 명의 사내가 어둠 속에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첫 발을 딛는 순간 미끄러졌습니다. 다음 순간 둘은 낮은 쪽으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습니다. 콩을 밟고 기름에 미끄러지고 기울어진 바닥은 그들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밧줄을 당기자 천장에 매달아둔 소쿠리와 방망이가 우두둑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사내들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구석에 쌓였습니다. 가구는 횃불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 집은 빈 집이 아니다. 그리고 만만한 집도 아니다. 사내들은 살려 달라며
빌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날 밤 도둑들은 숲을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아이들은 한동안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 진짜 귀신 같아요. 가구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나쁜 마음 가진 사람에게는 귀신 같은 집이지. 하지만 그 웃음은 길지 않았습니다. 가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작은 도둑은 막았지만 더 큰 탐욕은 이제 막 고개를 들었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탐욕의 이름이 박서방이라는 것도 머지않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기울어진 집 앞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욕심의 얼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욕심이 집을 무너뜨리다. 박서방이 처음 집 앞에 나타난 날은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맑은 날일수록 사람의 속은 더 잘 드러나는 법이지요. 그는 비단 도포를 입고 당당하게 대문을 걷어찼습니다. 컹! 기울어진 마당에 발을 딛는 순간 몸이 휘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더 크게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봐라, 술래. 아이들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가부의 뒤로 숨었습니다. 박서방의 눈은 아이들을 스치듯 보고 곧바로 집안을 훑었습니다. 기둥, 바닥, 벽, 마치 이미 자기 것인 양 말이지요. 고모가 이런 집을 너한테 줬다지. 가구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령님 목숨을 구한 대가로 정식으로 받은 집입니다. 박서방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기울어진 집 하나 주고 입 막으려 한 거겠지. 그 말에 아이들의 손이 가부의 옷자락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박서방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가다 또다시 중심을 잃었습니다. 셋, 집골이 아주 재수 없구나. 그는 기둥을 축축 치며 말했습니다. 이런 집은 속이 비어 있지. 안 그러면 애 이렇게 기울어 있겠어. 그 말에 가구는 속으로 숨을 골랐습니다. 나으리,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마님께서 주신 집입니다. 간인도 찍혀 있고 문서도 있습니다. 박서방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문서? 그 문서 내가 없애버리면 어쩔 건데. 아이들 중 막내가 작게 훌쩍였습니다. 가구는 아이를 뒤로 보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욕심은 사람 눈을 멀게 합니다. 그 말에 박서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고기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거나. 그는 직 안을 힐끗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 뭔가 숨겨놨지. 가부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먹일 밥입니다. 그게 죄입니까? 박서방은 잠시 그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습니다. 좋다. 오늘은 그냥 간다. 하지만 이 집이 내 가문 땅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는 마당에 침을 뱉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에는 포기라는 말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가구는 아이들을 모아 앉혔습니다. 이제 말로 끝나지 않을 거다. 아이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겁먹지 마라. 이 집은 우릴 배신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울어진 바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얼마나 든든한지. 다음 날 해질 무렵 박서방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관가에 서리 하나와 장정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서리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가부술래. 이 집에 숨겨진 재물이 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아이들이 움찔했습니다. 가구는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증거는 있으십니까? 서리는 박서방을 힐끗 보았습니다. 박서방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증거? 오늘 밤이면 다 나온다. 그는 가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하룻밤을 자겠다. 원혼이니 뭐니 다 거짓말이라며? 만약 내가 무사히 아침을 맞으면 내가 숨긴 것들 모두 내놔라. 아이들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가구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 말에 박서방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신 가구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집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 책임은 나으리께서 지셔야 합니다. 박서방은 크게 웃었습니다. 흥가 딸이가 사람을 해치겠느냐. 그날 밤 박서방은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등잔불 아래 혼자 앉아 있으려니 처음엔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집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르 기둥이 숨을 쉬는 소리, 바닥이 천천히 밀리는 감각.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몸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박서방은 애써 침을 삼켰습니다. 수작질이지. 그는 단검으로 벽을 두드렸습니다. 쿵. 그 순간 집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바락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낸 소리이기도 했고 보물의 무게가 기둥을 더 누르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박서방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벽을 세게 밀쳤습니다. 그 순간 우두두 기둥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졌고 바닥이 크게 기울었습니다. 뭐야 이거? 박서방은 비틀거리다 넘어졌습니다. 등잔이 바닥으로 굴러가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집은 이제 참지 않았습니다. 기둥이 그동안 눌려있던 무게를 한꺼번에 토해내듯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줘. 박서방은 뛰어가듯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기울어진 바닥은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가구에 부딪혔습니다. 그 모습은 조금 우스꽝스러웠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서방은 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밤 공기 속에서 그는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귀신이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앞에는 또 다른 행차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반마님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반마님은 박서방을 보자마자 손을 들었습니다. 짝! 뺨을 때리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이 못난 놈! 은인을 해치려 들다니. 반마님은 곧바로 사또에게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정식으로 하사한 집이다. 그리고 그 안의 모든 것은 정직한 자에게 맡기라는 유언이다. 사또는 문서를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부순대의 소리가 맞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박서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짓 고발과 협박. 제가 가볍지 않다. 포졸들이 박서방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소리쳤습니다. 그 집이 먼저 사람을 해치려고 했다고.
사또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니다. 사람의 욕심이 집을 무너뜨리려 한 것이다. 박서방은 끌려감아 뒤돌아봤습니다. 기울어진 집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의 증인처럼 말이지요. 가구는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번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느꼈습니다. 이제 이 집의 비밀을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무거운 재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집과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무게를 나누면 복이 된다. 박서방이 끌려간 뒤 집 앞에는 오랜만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도 수군거림도 위협도 사라졌습니다. 숲은 마치 숨을 고르듯 조용해졌습니다. 가구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집은 기울어 있었습니다. 기둥은 아직 완전히 굳지 않았고 들고는 밤마다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부는 알았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을. 그날 밤 가부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방 말이죠. 가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집이 기울어졌는지 이제 너희도 알아야 한다. 아이들은 등잔불 아래 조용히 앉았습니다. 가구는 새 문을 열었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자 금빛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아이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아, 그 소리는 놀람이었고 두려움이었고 경외심이었습니다. 가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집을 살린 것도 맞고 이 집을 무너뜨릴 뻔한 것도 맞다. 무거운 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면 짐이 된다. 아이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가부와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보물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치 집의 숨을 살피듯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상자가 하나 빠질 때마다 집이 우드득 소리를 내며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마치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요. 며칠이 지나자 아이 하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릇이 안 굴러가요. 정말이었습니다. 기울어졌던 바닥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기둥도 조금씩 곧아지고 있었습니다. 가구는 그 광경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집도 짐을 내려놓으면 바로 서는구나. 그녀는 보물을 혼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목수를 불렀습니다. 썩은 기둥을 바꾸고 깨진 기와를 올리고 바람 새던 벽을 막았습니다. 집은 조금씩 사람 사는 집의 얼굴을 되찾았습니다. 그 다음은 마을이었습니다. 가구는 마을 어귀에 큰 가마솥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머뭇거렸습니다. 저 가부가 저러지. 하지만 가부는 말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눈치 보지 말고 오세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루 이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나누고 쌀을 나누고 말도 조금씩 나눴습니다. 예전에 가부를 외면하던 사람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은 완전히 바로 섰습니다. 더 이상 기울어진 집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구는 보물을 아이들 교육에 썼습니다. 첫째는 글을 배웠고, 둘째는 예술을 익혔고, 셋째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각자의 재능은 달랐지만
어머니의 가르침은 하나였습니다. 너희가 가진 건 너의 것이 아니다. 잠시 맡은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아이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첫째가 과거의 급제에 고향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말에서 내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던 순간 가구는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울어진 집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은 똑바로 서지 않아도 마음만은 굳어야 한다는 거를. 가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을 뿐입니다. 그 집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바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복락전, 복이 너무 많아 넘쳐흐른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바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보물이 아니라 나눔이었음을. 세월이 더 흘러 머리가 휘어졌을 무렵 가구는 대청마루에 앉아 반마님과 차를 마셨습니다. 반마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 집을 줄 때 내가 이 무게를 감당할 줄은 몰랐다. 가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이 기울어진 게 아니라 제 마음이 기울어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 덕에 다시 바로 섰지요. 반마님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가구는 여생을 자신과 같은 처지에 가부들과 아이들을 돕는데 썼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너를 한쪽으로 밀어도 마음의 수평만은 잃지 마라. 재물은 기둥을 희게 하지만 정직은 다시 세운다.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비 오는 밤이면 그 집에서 은은한 빛이 나온다고. 그건 금빛이 아니라 그 집에 쌓인 덕의 빛이라고. 이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조금 기울어져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게를 나누면 집은 다시 섭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오늘 밤 조금은 편안히 잠드시길 바랍니다.